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경영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의 한 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특히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계산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손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달부터 12월, 즉 1월달부터 12개월간의 손익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가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순자산 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총거래접근법이 있습니다. 국제계 기준에서는 당연히 총거래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래를 수집하여 그러한 거래를 수익과 비용 거래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어떤 차감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이 총거래접근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순자산 비교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자본에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의 출자를 받아서 기업은 그러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당연히 그런 이익은 바로 주주의 목, 즉 자본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서 이것이 플러스면 바로 그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은 바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따라서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 이꼴 당기순이익,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의 1월 1일 기초자본과 재무상태표의 12월 31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그 정감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식이 바로 순자산 비교법입니다. 당기순이익의 금액을 간단하게 구할 때는 이 방법이 효율성이 높지만 그러한 당기순이익이 왜 발생했는지 내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계산상 당기순이익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만약에 기업이 정자, 즉 자본을 늘리거나 감자, 자본을 줄였을 경우는 왜 되느냐? 그러한 내용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 중간에 정자되는 금액과 감자되는 금액의 반영을 포함시켜서 그걸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자와 감자가 없는 경우와 정자와 감자가 있는 경우 순자산 비교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자와 감자가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당기순이익이, 정자와 감자가 있는 경우는 이 정자와 감자 금액을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순자산 접근법이 당기순이익을 간단하게 계산한다는 점에서는 편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의 내역, 즉 당기순이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창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산 접근법보다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은 총거래접근법, 즉 모든 수익 내역과 모든 비용 내역을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서 단계별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거래접근법은 기업이 창출한 총수익에 기업이 지출한 총비용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그 방식을 총거래접근법이라 합니다. 일명 손익법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여기서 수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업이 발생시키는 수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즉 물건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그 돈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그 매출액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입니다. 그 이외의 수익 계정으로서는 기업이 자신이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수익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획득했다면 무슨 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수익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계정들을 모두 찾아서 수익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비용이라면
기업이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지출한 또는 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매 지출하는 그런 지출형 현금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것들을 비용이라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원가, 즉 먼저 상품이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는데 원가, 즉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매출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비용, 또 종업원들의 급여, 또 광고 선전비, 수도 광열비, 뭐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비용 계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순이익이 1000만원이고 단기비용이 800만원이면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바로 위의 공식을 응용해보면 단기수익 1000 빼기 단기비용 800, 즉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비용을 묻는 거네요. 그죠? 수익과 이익 정보를 알려주고 비용이 얼마가 돼야지만 이런 이익이 창출되는지, 즉 수익이 10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이익이 300이 남았다면 비용으로는 얼마나 지출했을까요? 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논리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거래접근법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예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재무제표의 명칭은 당연히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장 상단에는 해당되는 기업의 명칭, 무슨 주식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란 것은 기간계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간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표시는 재무상태표와 달리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1년 12월 31일 총 1년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표시가 그렇게 됩니다. 단위는 최소 단위는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크게 계정식과 보고식이 존재합니다. 계정식은 왼편, 차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계학에서는 차변의 뜻은 왼편의 뜻입니다. 계정식이란 보고서를 기준으로 왼편에 보면 비용과 당기순이익, 즉 이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지출한 돈의 내역이 비용 계정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용 계정인 매출원가부터 이 기업이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서 그 이자를 준 경우 같으면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들, 또 월세를 회계학에서는 임차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위해서 선전한 그런 광고 선전비, 종업원들의 월급인 급여,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했고 이런 비용 지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기업의 수익은 매출액, 즉 18,000원의 수익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나면 18,000원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1,900원. 그래서 비용 더하기 당기순이익하면 역시 18,000원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매출액 안에는, 즉 수익 안에는 비용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바로 수익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계정식과 달리 이 보고식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모든 정보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상단에는 당연히 수익이라는 그 금액이 나오고 그 수익 계정들의 모든 내역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하단에 비용 계정들이 제시되고 그리고 나서 수익과 비용에 차감되는 계정이 마무리 가장 바텀 하단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바텀라인,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마지막까지 남는 금액을 당기순이익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부르고 미국에서는 속칭 이 당기순이익을 바텀라인 인포메이션, 즉 가장 바닥에 보고식 기준으로 가장 하단에 제시되는 금액이라서 가끔 교재, 원서, 영어 교재에서는 이걸 바텀라인 인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손익계산서의 정확한 양식은 특히 이
계열사를 거느리거나 또는 관계사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사의 손익거래, 즉 내부거래까지 모두 포함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은 그룹이죠. 현대, LG 전부 다 그룹, 즉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고 계열사 간에 손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손익거래들, 즉 이 내부거래까지 모두 반영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그 손익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단계별로 단기 수익 빼기 비용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했는지 구체적으로 단계 보여주는 그러한 계산 방식을 구분식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크게 구분식 포괄 손익 계산서의 단계는 1구분, 즉 1단계부터 크게 5단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가장 손익 계산서의 상단에 있는 내용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정보입니다. 기업이 제조했는 제품이나 또는 기업이 매입한 상품, 이 두 가지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총 벌어들인 획득한 금액, 그 금액이 바로 매출액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바로 기업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즉 매출원가를 차감합니다. 이때 매출원가라는 것은 매출에 들어간 비용, 매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모된 자원의 비용,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 매출원가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기업의 어떤 기본되는 어떤 원가니까 본전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공식적 용어는 아니겠지만 일단 수업 목적상 이 본전, 즉 매출액에서 기업이 최소한 자기들이 지출한 그 금액 본전을 제거하면은 그게 바로 매출을 통해서 이 기업이 벌어들인 바로 이익, 매출 총이익이라는 이익 계정이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매출 총이익에서 기업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광고라든지 종업원들의 관리직 종업원들의 급여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비용이 선행적으로 본사에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어필이 돼서 물건이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총이익에서 각종 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시킵니다. 그렇게 차감시키고 나면 이 매출 총이익에서 그런 비용을 뺀 이익 계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업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되겠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냅니다. 물론 3구분, 4구분, 5구분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차이도 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정보의 의미는 기업이 자신의 어떤 정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그 기업이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드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단기 순이익보다도 이 영업이익이 더 정확한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이익 정보는 당연히 단기 순이익 정보가 됩니다. 3단계 정도 가면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뺍니다. 이 영업외라는 말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영업활동이 주고 그 이외의 활동이 재무활동이라든지 투자활동이라든지 영업과 밀접한 그러나 영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 바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적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이겠죠. 그죠? 자금을 빌리고 또 자금을 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업 외적인 이익과 비용, 즉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비용 하나 빼고, 즉 법인세죠. 이 세금을 빼고는 모든 수익과 비용 내용이 반영된 이익이다. 그런 뜻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4단계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법인세 비용, 즉 정부에 내야 될 세금조차 법인세라는 세금, 즉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은 그냥 세금 또는 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기업이 내는 세금은 기업은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이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하고 나면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에서 바텀라인에 있다는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그 기업이 그 계열사라든지 내부 거래, 기타 등등 어떤 거래들, 이런 4단계에 반영시킬 수 없는 좀 폭넓은 경제적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손익까지 다, 즉 기타 포괄 이익 또는 기타 포괄 손실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총 다 반영하면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과는 좀 다른 개념의 총포괄 손익이 됐습니다. 여기서 총포괄한 것은 이 기업의 계열회사 또는 내부 거래까지 모두 반영된 그런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인 경우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이 중요하고, 삼성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 총포괄 손익이 삼성 계열사 간의 모든 거래를 반영하니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겠죠. 예제 3번은 금방 배웠던 그 앞에 내용을 갖고 몇 가지 금액을 계산해보는 그러한 예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몇 가지 내용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금액을 차감한 그 이익, 그 부분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에 예제를 응용해서 연결해보면 매출액 300만원에 매출원가 180을 차감한 그 금액, 즉 120만원의 금액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 120만원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그 부분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산적으로 말씀드리면 120만원 빼기 45만원, 그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영업이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 한번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좀 더 실제 수치가 들어간 손익계산서의 보고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이익이 계산되는 그런 보고식 형태의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남이라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며, 이 회사는 현재 X1년 1월 1일부터 X2년 12월 31일까지, 즉 비교식입니다. 즉 X2년이 단기고 X1년이 정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의 손익계산서와 단기의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여주면서 비교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시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상단에는 매출액, 가장 하단에는 총포괄 손익이 제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정기에 80인데 단기에 1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내용을 가정한다면 매출만 놓고 본다면 매출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번 해에. 그래서 이 기업이 매출이 증가한 그러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당연히 매출의 증가에 영향이 크겠죠. 이런저런 비용을 다 조정하고 나서 단기에 단기 순이익이 15만원, 정기가 12만원이니까 3만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 증가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KRFR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손익계산서 구조, 금방 봤던 그런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할 것인지 계정식으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로 어느 정도 여지를, 기업의 선택에 어떤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분 회사의 현재 손익계산서 형태는 보고식 형태, 이 보고식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또 단계 구분을 이렇게 매출 총이익부터 총포괄 손익까지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구조가 보고식이든 계정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가 의미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정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수익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원어로 revenue, 즉 기업이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수익이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면 그게 바로 주주의 목 또는 주주가 출자를 통해서, 주주의 출자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이 주주 몫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수익이 생긴다는 말은 바로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정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이 말의 의미는 주주가 출자한 거와 이 출자를 받아서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출자한 것은 자본금, 그리고 그 이외 그 자본금을 갖고 기업이 투자와 영업 또 재무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창출했다, 즉 자본을 증가시켰다, 그 부분만을 수익으로 불러라, 구분하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수익이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이 자본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누어라는 것이죠. 회계학은 하나는 기업의 주주가 바로 주식을 사면서 기업에 투자한 출자금인 자본금과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한, 즉 이익 당기순이익 부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또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익을 낸 부분은 당기순이익이라 부르는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구분 표시하라, 구분 표시된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수익은 크게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 여기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하고, 생산한 것을 포장하고, 포장한 것을 광고를 통해서 선전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회수하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인 재무회계 또는 회계학 또는 경영학에서는 영업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업수익이 바로 매출이죠. 물건을 파는 순간에 돈이 생기니까. 그에 반해서 이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금방 위에서 말씀드렸던 영업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여유 있는 자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여유 있는 건물을 남에게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여유 있는 자산, 유효자산을 처분해서 비싸게 팔아서 처분 이익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모든 활동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활동에서 수익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와 재무활동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총칭해서 뭐라 부르느냐? 영업의 수익이라고 지칭합니다.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희생되거나 또는 지출되어야 될 어떤 돈들이, 즉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게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가게에서 대표적인 수익은 부모님들의 어떤 월급이라든지 부모님들의 어떤 수입이 되겠죠. 수입원이. 또 반대로 그런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기타 등등의 돈이 들겠죠. 즉 생활비가 되겠죠. 기업도 같은 개념으로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데 돈이 들겠죠.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고,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본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경영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영업비용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비용과 구분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에서 마지막으로 조정되는 이익 비용 계정인데, 그 용어의 의미 자체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에 조금 애매하다,
또는 단기 순이익에 포함됐을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괄이라는 의미는 계열사 또는 내부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여러 그런 대기업의 경우 또는 회사가 여러 관계가 있는 경우 그런 이익들을 다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이익 계산을 하라.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 되겠습니다. 손은 비용이 되겠고 이건 이익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여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시키지만 이 말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자본의 증가는 수익, 자본의 감소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으로 볼 수도 있고 비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장기 미실현 손익에 해당되어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이 부분을 단기 순익, 단기란 말은 올해 이익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여지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계산해라. 단기 순익에서는 구분해서. 그래서 손익, 즉 수익과 비용은 맞지만 손익 계산서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단기 순익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 포괄 손익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계산서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행가를 뺀 것을 매출 손익, 즉 매출 총이익, 거기다가 판매비 관리비를 뺀 부분을 우리는 영업 손익, 즉 영업 이익, 거기다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까지를 빼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기타 포괄 손익, 즉 이익과 손실을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단계 흘러가서 마지막 총 포괄 손익까지 구하는 그러한 표가,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계산서가 바로 손익 계산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기업의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얼마나 발생시켰고 또 영업의 부분에서는 이익이 어떤 게 있었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즉 조금 손익 계산서에 반영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그런 손익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총체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 계산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부터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에서 참고할 수 있고 또는 참고하여야 할 그런 재무제표로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원어적 뜻으로는 Statement of Cash Flows, 다시 말해서 캐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 보고서 또는 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현금 흐름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인 당기순이익에는 실제로 현금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발생 자체를 기준으로 미지급 또는 미수수익이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은 실제로는 미수니까 받지 못한 수익이고 또 미지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갚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지급 미수가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건 자체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손익계산서에 그러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실제로 기업이 무엇인가를 지급,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 입금된 어음을 결제해야 된다. 그런 문제. 그래 됐을 때 이런 발생주의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미지급 미수금액이 많으면 실제로 금고안에 기업의 금고안에는 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그래 됐을 때 기업은 부도, 즉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한 문제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는 이러한 흑자도산이 많이 발생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혼란을 초래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현금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오해와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학은
새로운 계산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와 달리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역사가 한 30년 정도에서 한 35년 정도, 길게 잡아도 한 40년. 그렇게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역사는 최소한 3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현금 흐름표는 아주 짧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기업이 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현재 갖고 있는 그 현금이, 금액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우리 회계학은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영업활동.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가장 주된 활동이지. 거기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 기업에서 투자활동에서는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땅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기계를 산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인베스트, 투자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바로 물건도 제품도 생산하고 또 공장을 지어야 제품을 만들겠죠. 그죠? 또 차량 운반고를 사야 물건을 판매 또는 배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우리는 투자, 영업을 위한 투자활동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런 영업과 투자활동에 수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차입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차입해서 언젠간 갚아야 되겠죠. 상환을 한다든지, 또 은행의 어떤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회사채 발행, 그리고 나면 언제가 또 상환해야 되고, 또 뭐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재무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영업활동에서도 돈이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흘러나가고 아웃, 투자활동에서도 인, 아웃, 재무활동에서 인, 아웃, 이렇게 현금이 1년 동안 정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작년보다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현금의 정감에다가 기초부터 갖고 있던 현금을 더하고, 그리고 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기말현금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의 정가가 10이고 정이 10이고 기초현금이 원래부터 10이 있었다. 그럼 기말현금은 자동적으로 2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현금 계정에 있는 20원이 왜 20원이냐 누가 물었을 때 영업활동에서 얼마, 투자활동에서 얼마, 재무활동에서 얼마 이렇게 정감이 있었고 10원에 증가했고, 그리고 원래 작년부터 10원이 있었고, 그래서 기말에 금관에 20원의 현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상단에는 왼편에 보면은 해당되는 주식회사 이름이 나겠죠. 삼성전자라고 가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 즉 기간 표시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금 흐름이 단 내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최소 단위 원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의 큰 구성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 투자,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고, 거기서 정가 또는 감소 금액을 계산하고, 네 번째 거기에다 기초 현금 흐름, 기초에 갖고 있던 현금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기말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유입된, 즉 생긴 이 기업이 갖게 된 현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여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매출이죠. 매출이 영업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매출처로부터, 이 말은 다른 말로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현금으로 바로 받은 돈, 그것이 4,500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또 반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도 있겠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물건을 어디서 사가온 매입처, 내가 매입처에서 물건을 사면서 지급한 현금도 있겠죠.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바로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금액이 2,300원 나갔다, 지급했다, 썼다, 차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부터 총 현금 흐름의 정감은
2,200원이 더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머지 투자라든지 재무활동도 각각의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표시됩니다. 부연해서 투자활동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투자활동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여기서 유형자산이란 것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 설비 이러한 것들을 우리 회계학에서는 유형자산, 형태가 있으면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기업이 제조 또는 생산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선행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자산들을 유형자산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런 유형자산에 투자하지 않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입은 뭐냐? 돈을 벌 수 있는 건 뭐냐?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돈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800원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산을 처분하고 나면 또 기업이 또 새로운 설계라든지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비라든지 또는 기계장치라든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 또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돈이 반대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급한 돈, 나간 돈이 2,400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600원을 더 썼다,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돈이 많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총칭해 보면 이 가상에 의해서는 일단 현금은 증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이 세 가지 활동에서 2,300원의 새로운 현금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 기업이 갖고 있던 현금이 1,500원. 따라서 이 기업의 기말의 금고안에, 즉 이 기업이 은행이든 금고든 또는 장부상 금액은 얼마냐? 이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내년도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3,800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의 유형으로 자본변동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변동표라는 것은 모든 회사가 일반적인 형태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주주의 출자를 통해서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런 회사를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라는 것은 바로 주주의 목, 주주가 출자한 금액부터 주주가 출자한 돈으로 생긴 이익, 그래서 주주가 총 그 기업을 설립해서 출자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해서 얼마나 이익을 누적시키고 자기의 지분이 증가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분의 몫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학에서는 재무제표 중 하나로,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로 자본 변동표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변동표의 의미는 일정 기간 중, 여기서 일정 기간은 1년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간 동안 자본, 여기서 자본의 다른 말은 순자산, 주주목, 그럼 주주몫의 크기와 그 변동, 주주몫이 왜 이 금액이 되었는지 그 금액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를 재무제표 중에서 자본 변동표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변동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래 보면은 크게 보면 투자, 다시 말해 정자죠. 소유주, 주주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가 투자,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제 투자하는 거, 자본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기업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짓는데 자원을 쓰라, 또는 연구개발하는 데 쓰라, 뭐 그런 식의 투자를 받는 경우 기업이, 또 주주들이 투자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받죠. 그럼 반대로 이제 자본금이 줄겠죠. 자본이 줄게 되겠죠. 그죠? 그 자본 중에서 주주목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또 이 주주몫이 변동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당기순이익이 바로 주주몫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시작이 바로 이런 출자금으로 기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출자금으로서 벌어들인 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주주몫이죠. 그럼 여기서 일부 학생들은 의문을 가져주셨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다 주주몫이면 그러면 채권자나 종업원들은 자신의 몫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뭐 그런 질문이 있다고 치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의 몫은 이미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기 전에 판매관리비의 급여라는 금액으로 먼저 받아갔죠.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그 다음에 또 채권자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도 영업의 비용에서 벌써 차감이 됐죠.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세금 모든 걸 다 주고 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고 다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고 마지막에 남은, 즉 마지막이 바로 주주가 됩니다. 그럼 주주의 몫이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주주한테 자본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변동표의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구본이라는 것은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이고 그 다음 칸에 자본금, 최초 출자금이죠. 그죠? 그리고 정자가 있으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본금 거래에서 잉여, 더 파생된 금액을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객, 이익잉여금, 합계입니다. 그래서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 이 다섯 개의 중분류 계정들이 바로 자본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자본조정이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학습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학년 때 중급회계라는 내용을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숫자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2000X 2년 1월 1일 기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회계학에서는 1월 1일 기초, 단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2000X 1년 12월 31일의 금액이 그대로 하루 사이에 이제 이 금액이 옮겨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기초가 되는 거죠. 2002년 기준으로. 이 기업의 자본금은 2002년 기준으로 6,000원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 자본금에서 추가적으로 잉여된 어떤 그런 금액이 1,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작년까지 누적된 당기순익, 누적, 그래서 이익잉여금입니다. 총 누적된 이 기업이 10년 동안 영업을 했다면 그 10년치가 되겠죠. 뭐 5년이면 5년. 그 금액이 3,600. 합쳐서 자본의 전체 몫이, 즉 주주의 몫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액에서 이제 감소가 일어납니다. 정기에 이 주주목 중에 일부가 주총회에서, 즉 이런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 주주목 중에 일부를 돈으로 지급해도. 그래서 500원의 그 현금 배당이 결정돼. 그리고 나면은 이것은 원래는 배당 전에는 12,000원이지만 500원이 이제 나갈 거니까. 그러면 배당 후, 즉 처분 후 금액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익잉여금 3,600원에서 500원 배당을 보통 줍니다.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나갑니다. 이익잉여금 자체가 바로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누적시키거나 배당 주거나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0원에서 500원이 차감되면 3,100원. 그럼 자동적으로 12,000원이 아니고 500원이 빠져서 이 기업의 총 자본은 11,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주주들이 주식을 좀 더 구매 또는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해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1,000원과 자본잉여금 500원이 늘었고, 또 올해 1년간 이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2,000원 발생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기업의 자본의 몫은 11,500원이었는데 배당을 주고 나서 1년 후에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5,000원. 이것을 이제 자본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는 일단 간단하게 해석하면 좋은 거죠. 자본이 그만큼 늘어났다. 좀 기업 운영을 잘했다. 투자자의 몫이 늘어났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를 우리는 자본 변동표라고 부릅니다.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표 형태가 아니고 서술적인 내용들도 들어갑니다. 왜? 표는 장점이 간단하고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설명에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 안에는 이 서술적인 내용, 즉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숫자화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첨가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혹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본문 말고 하단에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 부가 설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주석까지도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정도 이래 가벼운 어떤 회계학을 묻는 시험 같으면 주석이 재무제표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그러한 어떤 문제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석도 재무제표다. 표의 형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재무제표란 건 뭐냐? 기간별입니다. 기간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적시성이라는 정보 질적 특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적시성의 내용도 이미 앞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됐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속성이, 또 질적 특성이라는 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적 적합성, 또 그 중에 하나가 표현의 충실성, 뭐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속성 중에 바로 적시성, 타임리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점에 제공돼야지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무제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1년에 한 번 만들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1년간 이런 재무제표를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곤란하거나 또는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특히 대기업 또는 큰 기업, 즉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맞지만 분기 3개월에 한 번 또는 형편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만들 수 있다, 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바로 중간 재무제표라는 내용입니다.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두 개 회사 이상, 그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룹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이런 재무제표를 한 표로, 즉 삼성전자 재무제표 따로, 개별 재무제표죠. 삼성생명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별 재무제표 말고 삼성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그런 재무제표를 우리는 그냥 일반 재무제표, 단일 재무제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연결 재무제표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KRFRS에서는 기본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 재무제표란 말은 뭐냐? 당연히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물론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회사는 이런 연결 재무제표가 없고 그냥 일반 재무제표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우리 상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상장은 뭐냐? 큰 회사들, 즉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주식이 대중에 의해서 거래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이 상장 회사들은 이 회사의 어떤 이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 재무제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될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된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은 이 기업이 발생시킨 이런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는 모든 당기순이익, 기업이 설립된 최초로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이 모두 누적된 그 금액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어디에 썼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내역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기업이 자신이 발생시킨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통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저축한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부모님들이 계획을 짜는 거죠. 집을 살때 얼마를 쓰고 학자금으로 얼마를 쓰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와 같이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죠. 정기까지 이렇게 미처분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하지 못한 이익잉여금에 플러스 임의적립금이란 말은 대충 그냥 어디에 쓰겠다고 가칭 또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적립해 놓은 돈, 그것이 넘어오고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는 뭐냐? 어디에 쓸 건지 이미 처분된 이익잉여금을 빼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어디에 쓸 건지 결정해야 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그럼 차기로 넘어가면 이게 또 정기가 되겠죠. 하루 사이에.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작년에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10,000원이 넘어왔고, 올해 새로 당기순이익이 35,000원이 늘어나서 총 처분, 다시 말해서 어디에 이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금액이 45,000원이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적립된 돈이 20,000원 있습니다.
총 올해 결정해야 될 돈이 6만 5천 원입니다. 이런 6만 5천 원 중에서 어디 쓸 건지 결정된 돈이 10,000원, 20,000원, 5,000원.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죠.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이익 중에 일부를 묶어 놓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뭐 그런 겁니다. 또 배당 주는데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용들이 쭉 포함돼서 3만 5천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익잉여금이 3만 원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